박찬대 원내대표님 고별 기자회견, 눈물에까지는 아닐 거죠. 네. 고별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찬대 대표님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조금 편안해졌네요. 내일이면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임기가 모두 끝나는 박찬대입니다. 제가 2024년 5월 3일 제1기 원내대표에 당선됐으니 벌써 1년하고도 한 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정확히는 406일이라고 합니다. 세월 유수라고 하더니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요. 어쩌면 10년 같은 1년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 1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 파란만장 질풍노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께서도 여기 계신 기자 여러분도 같은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시유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이 있으면 끝도 있다. 한 번 시작한 일은 반드시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 이런 뜻이랍니다. 제가 원내대표 취임 일성으로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고 또 윤석열 정권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 덕분인지 주권자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 열렸는데요. 이 정도면 제가 민주당 1기 원내대표로서 참 보람이 있었다, 유종의 미를 거뒀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자평해 봅니다. 제가 오늘까지 원내대표로 일한 기간이 1년, 1개월, 그리고 10일입니다. 정확히는 406일이라네요. 우리 보좌진들이 또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냈는데요. 원내대표 임기 406일 중에 인천에 있는 집에 간 날이 37일이고 국회 경내에서 숙직하거나 인근에서 비상 대기한 날이 369일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난 초선 재선 때 8년간은 한 1시간 정도면 통근이 가능한 거리인데요. 이번에는 원내대표를 수행을 하면서 정말 집에를 많이 못 간 것 같습니다. 가끔씩 지역구에 가게 되면 고향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박찬대, 오늘도 국회에서 잔대라는 소문이 지금 돌고 있고요. 점을 뺐다는 소문이 지금 많이 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전반기 원구성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제21대 총선 결과를 반영한 원구성 원칙을 대원칙으로 세웠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제1야당의 단독 과반 의석이라는 총선 민심은 윤석열 정권 오만과 독선의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주권자 국민의 뜻을 받드는 책임국회를 만들자는 기조 아래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맡음으로써 행정부 견제의 역할을 강력하게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관철해냈습니다. 특히 법사위 그리고 과방위, 예결위 위원장 간사 그리고 구성에 정말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어제 국회의장께서 대한민국 국회의정 대상을 수여하는데 요 세 상임위를 최우수 상임위로 딱 지정하는 것을 보고서 정말 잘 구성하고 심혈을 기울인 결과가 의정 대상으로 나타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원내 지도부는 국회 권능 회복, 주권자 국민의 효능감을 주는 국회, 일하는 국회라는 운영 원칙을 세웠습니다. 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했고 입법 청문회 등을 통해 정권의 부당 위법한 행태의 실상을 국민께 소상하게 알렸습니다. 지난 1년간 민주당은 상임위 전체회의 335회, 각종 입법 현안 청문회와 공청회 36회, 현안 질의 61회를 열었습니다.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에 걸맞게 정말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는 김건희의 국정농단과 명태균 게이트를 만천하에 폭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가 조작과 대선, 경선 여론조작, 양평고속도로 이권 개입,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조공사 불법 특혜 등이 드러났고 대통령의 공천 개입 발언 육성이 담긴 녹취록을 국정감사가 끝나는 무렵 운영이 열리기 직전에 우리 원내대표부가 직접 국민 앞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규탄 목소리가 날마다 커지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협치는커녕 일방적인 폭주를 이어갔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헌법이 보장한 입법부의 권한인 탄핵 소추권을 행정부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위법한 방통위 운영을 일삼은 이동관, 김홍일, 이상인, 이진숙 등 방통위원장 4인에 대한 탄핵을 진행했고 위법한 수사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검사 탄핵도 단행했습니다. 이 역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위협이 된 것은 바로 민주당이 줄기차게 추진한 특검 아니었습니까? 12.3 내란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가 김건희 특검 때문이 아닙니까? 명태균의 입을 통해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 것이 두려운 나머지 명태균 구속 직후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아닙니까? 이번 주 화요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마침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대원 특검 등의 3대 특검을 공포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져 온 기나긴 투쟁의 성과를 마침내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국회 본연의 기능인 예산심사 기능을 회복한 것도 국회 선진화법 이후 처음 거둔 역사적 성과였습니다. 지난 정권의 부자 감세 민생 포기 예산안을 바로잡고 쌈짓도 쓰듯 증빙도 없이 국회 설명도 없이 집행되던 권력기관의 특활비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아마 당대표, 원내대표, 예결위원장, 예결위 간사 등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증액을 완전히 포기하고 기한 내에 예결위 심의를 마쳤던 유일한 사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법도 예산안도 국회법 범위 안에서 처음으로 의결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누가 뭐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당연히 국민과 함께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정권 교체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제 원내대표 임기 1년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위대한 국민과 함께한 고난의 대장정, 아니 영광의 대장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 담장을 넘어온 190명 의원의 전원 찬성을 통한 계엄 해제, 12월 7일 윤석열 탄핵 소추안 1차 표결, 108명의 국힘당 의원의 이름을 국민과 함께 한 명 한 명 호소했지만 투표 불성립이 이루어졌고 12월 14일차 2차 표결에서는 재석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12월 14일은 100만 명이 넘는 2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시민들이 국회를 압박하고 여의도로 진군했던 그 순간은 지금도 감격적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12월 14일이었고 지금 생각해도 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15일 내란 사태 43일 만에 내란 속에 윤석열이 체포되었습니다. 한남동 눈밭에서 키세스 특공대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나 3월 8일에는 체포 52일 만에 윤석열의
탈옥이 있었습니다. 이후 국회와 광화문 광장을 12일간 100km가 넘는 도보 행진으로 오가며 파면을 촉구하며 비상행동을 한 달 내내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란 사태의 발발 123일째이자 위대한 국민의 빛의 혁명 123일째인 4월 4일 11시 22분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 그리고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까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애에 최고로 가슴 벅차고 진심으로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제 곁에는 언제나 주권자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국민만 믿고 끝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국민과의 함께한 시간들은 앞으로 제 삶의 지표로 가슴속 깊이 각인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윤석열의 파면은 필연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 8월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였는데요. 당시 방송사법을 포함해 벌써 19번째 거부권이 행사되던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과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독재 선언이다. 대통령이 계속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다면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경고가 불과 몇 달 뒤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파면의 원인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오만과 독선의 폭주를 멈추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모조리 무시한 채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보유한 책임있는 집권 여당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또 한 번 지켜낸 위대한 국민과 함께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완수해 가야 합니다. 민주당은 주권자 국민이 주인으로 우뚝 서는 나라,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듬직하고 유능한 여당이 돼야 합니다. 내일 새로 선출되는 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단이 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꼭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과 민생 경제 회복의 과제를 차기 지도부에서 반드시 완성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부족한 원내대표와 함께 모든 순간을 동고동락하면서 함께해 주신 우리 원내대표단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박성준 수석님과 김용민 수석은 이 두 분이 한 고생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마 박성준, 김용민 고군분투 백서를 쓰면 1000페이지가 넘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변인들과 우리 부대표님들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아마 초선의원 1년을 이렇게 보내고 나면 남아있는 의정활동과 또 재선 3선이 됐을 때 확실하게 헌신적으로 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대표 직무대행을 2번이나 하는 원내대표도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저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맞죠?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전부 20글자가 넘습니다. 이거 6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십니까? 찬대표, 찬대행. 딱 좋죠? 예. 이제 이재명 당대표를 대신해 중책을 수행하느라 고생도 많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그리고 당대표 취재하랴, 원내대표 취재하랴, 지난 1년 내내 고생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대선 기간을 포함해서 민주당을 출입했던 많은 기자분들이 또 대통령실로 지금 나가 계시는데요. 그곳에서도 많이 고생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자리에 안 계신 그분들께도 감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년 울컥했던 순간이 몇 번 있는데 오늘도 뭔가 감개무량하고 감정이 북받치네요. 아까 말씀드릴 때 12월 14일 날 탄핵소추 2차 의결 때 1차 불성립을 보고 100만 명 이상의 200만 명에 달하는 우리 시민들, 주권자들이 여의도로 진군하고 그 다음에 국회를 명령했던 그 장면만 생각하면 늘 울컥한 것 같습니다. 어디 그뿐만입니까? 계엄 해제의 그 순간, 또 12월 7일, 12월 14일이 될 때까지 국회 담장을 지키겠다고 차가운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에 아무런 월동 준비 없이 맨바닥에 앉아서 국회 정문을 지켜주었던 그분들 잘 계신지 새벽 3시, 6시에 나가서 때로는 대문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그분들과 소통했던 그 순간들, 그리고 윤석열 체포를 외치면서 한남동에서 알루미늄 판막 하나 뒤집어 쓰고 있었던 그 우리 시민들, 헌법재판소로 진군했던 우리 시민들, 마침내 파면 결정을 받아내고 사법부의 구태타까지 막아냈던 우리 국민들을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이 벅찹니다. 우리 기자님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박찬대는 무엇을 할 것이냐 많이들 물으시는데요. 위대한 주권자 국민과 함께 유능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 박찬대의 꿈이라는 말씀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그 시간 동안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자 여러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을 하실 때는 소속과 이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화일보 김민지 기자입니다. 원내대표 하시면서 아까 이제 자평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몇 점짜리 원내대표였다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가장 대선 현장을 다니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 궁금합니다. 제가 회계사인데 숫자에 약해요. 몇 점짜리인지는 모르겠고 학점으로 얘기하면 그래도 A-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쪽에 원내대표가 3번이나 바꾸는 사이에 꿋꿋하게 버틴 거 아시죠? 윤종호 원내대표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로, 또 추경호 원내대표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로 그렇게 바뀌어나가는 동안에 단독으로 입후보해서 또 단독으로 선출되고 지난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과제들을 수행을 했는데 그래도 큰 대가 없이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원내대표단의 의원님들이 헌신적으로 함께 해주셨다는 거, 믿고 따라주셨다는 거, 170명이나 되는 우리 민주당 우리 의원님들께서 너무너무 협조해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능력보다는 함께 뭉칠 수 있게끔 원내 지도부가 그리고 우리 의원단이 오게 된 것이 그게 아마 그래도 A학점에 마이너스 정도는 붙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170명이 사실 의총을 해가지고 3시간씩 4시간씩 토론을 하면 어마무시합니다. 끝날 때가 되면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정말 머리가 하얘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딱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3시간 동안 의총을 했던 토론을 보면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하신 말씀이 틀린 말이 있습니까? 그건 다 그렇죠.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결론이 날 때까지 뒤로 미룰까요? 아니요. 그러면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절대적인 신임과 위임을 통해 가지고 빠른 결단을 할 수 있었고요. 그 결단들이
그때그때 적시에 잘 적용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대선 기간 인상적이었던 사실 대선이 치러지고 있는 그 순간이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생도 무너지고 경제도 폭망하고 한반도의 평화나 안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선하는 그 기간 동안에 보니까 밝은 기운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꼭 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려운데 왜 얼굴이 밝을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가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년 동안 주어져 있던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국민과 함께 주권자들이 막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대선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는 고난을 이겨내면서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웃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인상이 좀 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쟁 중에도 강강수월래를 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을 반드시 헤쳐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대선 운동 기간 중에 있었다. 좀 재미있는 장면 요구했는데 너무 안 재미있는 얘기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재밌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입니다. 혹시 좀 추진하거나 통과시켰던 법안들 중에 좀 가장 의미가 있었던 법안은 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의미 있는 법안을 거의 통과시키지 못했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부권이 좀 행사가 많이 됐는데 일단은 거부권 중에서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비리, 그 다음에 잘못을 덮기 위해서 특검법 자체가 지금 사실은 거부되지 않았습니까? 뭐 최혜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런 것들은 거의 3번씩이나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나마 통과된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많지는 않은데 우리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그 특별법은 우리가 합의해서 통과를 좀 시켰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래도 가장 통과시켰던 건 뭐냐면 윤석열 탄핵안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2월 7일에 이어서 12월 14일 그때 생각하면 기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12월 3일 날 계엄이 일어나고 4일 날 1시 1분에 계엄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로 7일 날 탄핵안을 올렸는데 투표가 불성립이 됐어요. 그때 국민의힘 우리 의원들 입법부의 일환으로 들어와 달라고 108명의 의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국민과 함께 울면서 호소했지만 투표가 불성립되고 14일 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그것이 기적같이 이루어졌죠. 12월 14일이 안 되면 12월 21일도 12월 21일이 안 되면 12월 28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굳은각오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국민들이 여의도로 압박하고 진군하면서 국민의 힘이 12월 7일과는 다르게 12월 14일 날 국회를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비밀 투표를 했죠. 아마 가결될 거라고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비밀 투표 그 원칙 하에서 12명 정도의 국힘당 의원들이 탄핵이 정당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가결한 것 아닌가. 그때가 가장 우리가 국회에서 처리했던 것은 감동적이었고요. 그 이후에도 감동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죠.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것도 감동적이었죠. 그리고 또 5월 15일로 예정되었었던 공선법 2차 재판도 그 이후로 미뤄진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한다라는 것을 국회와 헌법재판소와 그리고 대법원 및 고등법원에서 보여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또. 그럼 고생하셨습니다. 국내 대표직 임기를 마치면서 박수와 질문하고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요. 신임 원내대표장이 교육입법, 민생입법 완성을 공고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민생입법 좀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이
네. 지금 우리 뭐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추경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가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TF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새 원내 대표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부분을 집권 여당의 원내 대표부로서 당정 협의를 통해서 국민의 민생을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처리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주가지수 5천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매일매일 사실 주가가 갱신되고 있죠. 예. 지난주 월요일 날 2,800을 돌파했고 수요일 날은 2,900을 돌파해서 꼭 3,000을 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 자체가 바뀐 거는 전혀 없습니다. 경제의 기대 심리가 좀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정책 제안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과거의 어려움이 극복될 거라고 하는 기대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상법 개정안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현실에 맞게끔 적절하게 균형감 있게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주주 충실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 어디까지 적용할 건지 여러 가지 실용적이면서 현실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 쭉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생 관련 법안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이제는 여당의 입장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여당의 입장으로 빠르게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화에도 있습니다. 306일까지 요구가 많으셨는데요. 마지막 날까지도 사안이 좀 있어가지고 특검 추천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새 지도부로 논의실 예정이신지 아니면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대통령실에서 지금 특권 추천 서류가 아직 오지 않았죠? 아마 오늘 중으로 만약에 오게 되면 그냥 더 뒤로 미루지 않고 그냥 절차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특검 추천을 위한 명단을 지금 확인한 상태고요.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공문이 오게 되면 지금 바로 처리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오면 저희가 처리하고 다음 주 안으로 오면 다음 지도부가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반의 준비는 다 되어 있다. 네, 다음 질문. 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뉴시스 신재현입니다. 그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이제 말미에 조금 향후 행보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게 혹시 당대표 출마로도 조금 실현이 가능할지, 전대 출마 계획도 검토 중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 질문 나올 줄 알았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뭐, 신문에 워낙 많이 나왔더라고요. 주변의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솔직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것이 원내대표로서 지난 1년 동안을 지내오고 그리고 나서 새 정부의 과제, 우리 민주당의 과제, 또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락이 왔네요. 어젯밤에 특검 추천 요청 공문이 접수됐습니까? 네, 됐다가. 네. 그러면 3일이니까. 3일 이내니까. 네. 저희가 추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어제 정무위로 사부임 주셨는데 다른 상임위 중에서 정무위 고르신 이유 있는지. 네. 또 제가 저기 회계사 출신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저기 국회의원 하기 전에는 프라이스 워터하우스라고 하는 곳에서 일하고 그다음에 3.1회계법인에서 일하고 금융감독원에서 일하고 한미회계법인을 창업해가지고 최대주주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금융, 경제, 그다음에 민생 뭐 이런 경제 관련 상임위에 대한
사실은 전문성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당의 명령을 따라서 받은 보직들이 국방위, 과방위, 교육위, 정보위 이렇게 해서 이제 정무위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기초로 해서 상임위 활동을 해보고 싶다. 사실 제가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는 상임위의 일원으로서의 국회의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전체 상임위를 조정하고 그다음에 정책 현안에 대해 가지고 논의하고 그러니까 이제 관리자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원내대표로서의 인식보다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인식이 한동안 충돌된 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원내대표를 놓게 되면서 정무위에서 일해보고 싶다. 이렇게 제 소망을 반영을 해가지고 제가 저한테 요청하고 제가 그렇게 결치했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이승주입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그 지난 임기 때 사실 이재명 대통령님이랑 오랜 기간 같이 고생도 하셨고 합을 맞추셨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는지 또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님께 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2021년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거의 만 4년을 함께 했던 것 같아요. 21년 7월 1일자는 대선 캠프에서 수석 대변인으로 그 다음에 22년도부터는 최고위원으로 그리고 24년부터는 원내대표로 그리고 또 당대표 직무대행을 한번 했었고 다시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 총괄선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4년의 기간들을 살펴보게 되면 너무너무 많죠. 3번, 4번, 5번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 순간마다 늘 함께 했었고요. 23일간의 단식하는 그 현장에 있었고 그 다음에 체포동의안이 뼈아프게 가결되면서 구치소에서 그 적부심 판단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같이 있었고 가덕도 신공항에서 목에 칼을 맞고 내 발밑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누워있는 순간도 태어나는 순간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했었기 때문에 뭐 하나서 딱 하나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가장 좋았던 것은 웃을 일 없는 그 이재명한테 아재 개그를 시전해서 하지마 그 소리 들어가면서 핍박받아가면서 웃게 만들었던 그 부분이 가장 보람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와 함께 당대표 원내대표로서 투톱을 이루었고 이재명 대표로부터 참으로 많은 존중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항상 의견을 청취하고 저의 재량적 결정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고 가끔은 이재명 대표의 뜻을 반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들도 많이 있었지만 항상 그런 거를 깊이 있게 존중해 줬던 부분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돼서 제가 곁에 있지는 않지만 이제는 국민과 함께 정말 내란 종식 우리가 확실하게 하고 민생 회복하고 경제 정말 성장시켜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 잘사니즘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거기 국정기조에 맞춰가지고 우리 국회에서도 분명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하겠다. 균형 잡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자 직권으로요, 우리 이승주 기자 질문에 이제 갈래를 하나 벌려서 추가 질문 드리려는데 받으시겠습니까? 들어보고요. 그 이재명 대표 시절 그 의견이 안 맞아서 좀 힘들었던 사례가 있으면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죠. 가장 날카로운 질문이죠. 의견이 안 맞아서 네. 힘들었던. 제가 양보한 경우도 있고요. 예.
제가 관철한 부분도 좀 있기는 한데요. 네, 하나만 딱 법안과 말씀해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요번 대선 경선 과정 속에서, 대선 경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는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기존의 다른 모든 경선과 마찬가지로, 권리당원과 여론조사 50대 50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선거인단 방식으로 사람들이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인단 방식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것을 50대 50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자는 것을 끝까지 고집을 했죠. 그 내용 깊이 있게 얘기하면 사실은 뭐 역선택이라든가 사실은 좀 약간 좀 복잡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재명 후보자에 대한 사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예상이 되고 있고 논란이라든가 어려움이 많을 텐데 이재명 후보는 그거를 다 받아서 가자.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게 받아서 하자 하는데 직무대행인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그 과정을 명분 가지고 받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대8로 싸워가면서 버텨가지고 관철을 했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경선 과정이 잘 마무리되었고 대선 승리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여러 번 고집을 부린 적은 있지만 그때 마지막 그거 정말 잘했다 뭐 이런 생각 드는데 네, 그 정도.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한두 분만 더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찬 시간도 있었어요. 옆에 김용민 의원님도 계시긴 한데 어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발의하셨잖아요. 3개월 안에 좀 신속하게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얘기하셨는데 이게 대선 기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는 최우선 과제는 아니라고 얘기했던 게 있어서 앞으로 당정 협의를 좀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대표님은 어떻게 이 법안을 어느 시점에 좀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이거는 뭐 이제 원내 상황이다 보니까 내일까지 처리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다음번 원내대표께 맡겨서 진행을 해야 될 텐데 대선 기간에도 검찰개혁과 관련된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사실은 검찰개혁의 최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은 정무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용민 수석께서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 있는 거 아시죠? 그 의지가 강하게 있었지만 대선 기간까지는 준비한 법안을 내지 못했던 것 같고 어제 이제 개인 자격으로 일단 내셨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법사위를 통해 가지고 검토해서 의견, 범위, 내용, 속도 이런 것들을 사실 법사위 내에서 조율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또 정부 여당의 일원이기 때문에 주요 당정 협의를 통해서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법안이 적용이 되게 되면 정부 조직법도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검찰청법에 대한 거, 공수처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중수청 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와 그 다음에 입법부가 같이 진행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야당들하고도 의견을 조율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의지를 갖되 최대한 잘 협의해서 진행하겠다. 속도를 내되 서두르지는 않겠다. 네, 말씀하시다. 너무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고군분투 백서를 쓰면 1000페이지가 넘어갈 만큼의 수고를 다 해주신 우리 두 분 수석님의 말씀도 마무리 삼아서 짧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김용민 수석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예정이 없던 건데, 지난 1년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아니었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많은, 정치인들이 각각의 고유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지금은 적중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 우리 민주당 의원들 모두 다 해외 출장
가지 마라 원내대표가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 툭하면 농성하고, 그다음에 비상기업 이후에는 거의 집에도 잘 못 들어가게 하고 국회 경내대기 해라,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강하게 압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도 큰 불만 없이 잘 협조해 주시고 이 국난을 극복해낸 것이 박찬대 원내대표의 강하면서도 유연한 이 리더십이 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마무리했던 것, 그리고 그 과정에 국민 여러분께서 성원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검찰개혁 말씀하신 것은 다음 지도부가 추진할 것이고, 저는 또 개인 자격으로 검찰개혁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보태면, 제가 대안들을 많이 제시를 했어요.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12일 동안 108km 정도를 우리가 걸었는데, 처음에 이제 사선 의원들이 그거를 제안을 했습니다. 계속 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사선 의원들이면 초선들보다 좀 연로하시겠죠. 그래서 사선 의원이 매일 걷자. 그게 한 9km쯤 되나요? 그죠? 9km 좀 넘는데, 매일 걸으니까 이분들이 우리는 매일 걷자고 제안한 것은 아닌데, 이래가지고 강제로 걸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도록 하자. 걸을 수 있는 분은 걷고, 걸을 수 없는 분들은 다른 거를 하자.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삭발을 하거나 단식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일부는 삭발하시고 또 일부는 단식하시고 나머지는 다 걸었던, 그래서 다양한 대안을 통해서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이제 우리 박찬대 대표님과는 2022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선거 캠프 수석 대변인, 제가 선임 대변인하면서 2년이 쌓여와서 지난해 5월 3일 날 박찬대 대표가 이제 원내대표가 되고 제가 원내 수석을 맡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는 이제 큰 의미로 볼 때 두 가지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가 뭐냐면 지난해 5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의 7개월, 그리고 12월 3일부터 지난 대선까지의 6월까지의 6개월, 이것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박찬대 대표와 저는 원내대표, 원내수석을 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어떤 정권이냐에 대한 규정을 저희가 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생각한 합리적 정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정권, 윤건희 정권에 대해서 박찬대, 박성준이라고 하는 쌍방 라인을 구성해서 친속 기동군으로서의 역할을 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오다가 12월 3일 날 이후에 내란 이후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란 옹호 정당으로서 쌍권 체제가 형성되더라고요. 권영세, 권성동.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우리 박찬대 대표와는 쌍박 체제로 바꿔서 좀 더 강화된 체제로서의 전선을 구축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근데 그것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찬대 대표의 리더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밀하고 체계적인 이 선제 대응이에요. 그 부분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정권과 싸움에서 기나긴 과정에서 마지막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윤석열과 김건희 정권과 권영세, 권성동의 쌍권 체제는 전형적인 난사형이었다. 그냥 마구잡이 일을 하는 것이죠. 체계적이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찬대 대표가 정조준형이었어요. 정조준형. 타겟팅을 정확하게 적고 치밀하게 날짜 계산하고 어떻게 이것을 대응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치밀하게 준비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헌정 질서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권 교체를 이루고 국민 주권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런 힘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 김용민 의원님의 치밀한 법적인 준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검법이 됐든 이 탄핵과 관련된 모든 이 법 준비를 맞춰줬기 때문에 우리 박찬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노정면 의원님의 탁월한 또 대변인으로서 역할,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뤄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결론 내리면 윤석열 정권과 이 국민의힘의 그 내란 동조의 그 라인들은 정말 국민을 무시하고 그냥 마구잡이 하는 그런 형태였다고 하면은 박찬대 대표 체제는 치밀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하면서
국민의 믿음 속에서 준비를 잘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렇게 자평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죠. 그래도 저 우리 비서실장 했던 정진욱 의원님하고 우리 윤종근 대변인님, 노정면 대변인님, 서미아 의원님 딱 1분씩만 그래도 아니요, 제가 끊겠습니다. 여기 스톱입니다. 대표님 마무리. 예. 우리 오찬 가셔야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아유. 결국 이날이 오네요. (12월 3일) 불법 계엄이 공표되기 전까지는 이 무도한 정권이 정권을 안 내려놓으려고 하나 보다. 다수 야당을 완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폭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5년간을 우리가 버티기도 힘들지만 5년 뒤에 이들이 내려올까?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도 모르겠다. 사실은 작년부터 비상계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물적 증거가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비상계엄을 해제는 했지만 또 탄핵과 그 다음에 파면까지 그리고 전권 교체까지 오로지 그것만 놓고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까 우리 신 기자님 질문 주셨는데 끝나고 나서 뭐 할 거냐? 정말 며칠 전까지도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로지 탄핵 정국에서 파면 그리고 여러 번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다 하나하나 막아내는 데다 있지 않았나. 해제, 그 다음에 탄핵, 가결,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파면. 사실 제일 아찔했던 건 뭐냐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을 때입니다. 그거를 서울고법이 받아가지고 5월 15일 날 정말 예상했던 극단적인 판결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과도한 탄핵이나 아니면 특검을 추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것이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그리고 헌정 질서가 파괴됐을 때 저항하는 우리 시민과 국민들의 피가 얼마나 흘려질지를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나서서 싸울 수밖에 없다. 다행히 국민들의 피 흘림이 일어나지 않았었죠. 저는 어떻게 보면 유순한 얼굴에 과격한 행동을 했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 그 말씀 꼭 드리고요. 무사히 정권 교체까지 이루어지고 이재명 정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국민의 정부가 아니죠. 국민 주권 정부죠. 국민 주권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 정말 무거운 원내대표와 당대표 직무대행의 짐을 내려놓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내려놨어야 되는데 내일까지 또 어떻게 견딜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함께해 주셨던 많은 분들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이 안 계셨다면 절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한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모든 국민은 어떤 정치인보다 위대하다. 이 세 가지 말씀이 우리 정치 현장 속에서 그대로 남아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찬대 대표께서 마무리 발언을 짧게 해주셔서 한 2, 3분 정도 여유가 있는데 아까 발언을 주시라고 해주신 분들 1분 정도씩만 좀 말씀 청해 들어주세요. 그래 우리 정진우, 윤종근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그리고 정권 교체를 이룬 박찬대 원내대표님 정말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7월부터 지난 4년 동안 정말 노고가 많으셨고요. 그때 항상 옆에서 대변인 그리고 비서실장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박찬대 대표님과 함께한 시간은 박찬대를 계속 재발견해 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70명 거대 야당, 지금은 여당이 됐습니다만, 의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끌어내는 그 탁월한 리더십이 앞으로도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윤정근 대변인님.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우리 박찬대 대표님이 언론인들하고 자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미아 의원님. 네. 지난 5월 3일, 12월 3일, 6월 3일, 진짜 1년간, 너무나 정말 뜨겁고 또 치밀하셨던 우리 박성준, 김용민 수석님과 또 부드럽지만 아주 추진력이 있으신 박찬대 대표님 모시고 함께 했던 것이 너무 고생스러웠습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그게 누구 때문인지는 기자님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대 때문이 아니었고. 그렇지만 너무 영광이었다. 너무 영광스러운 1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못 봤던 리더십을 알게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박찬대 원내대표의 고별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